우리 윤희숙이라고 그때 내년에 총선 꼭 되면 좋겠다. 양산 갔다 왔잖아. 양산을 갔다 왔죠. 양산 갔다 와서 이제 그 양산 책방을 저격하고 그러니까 국민 그 연설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사 포커스에서 거의 뭐 70만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이 공감을 가져주는데 그게 이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정권을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돈을 풀 때가 아니었는데 돈을 풀어서 소득 주도 성장한다 그러고 통계청장을 갈아서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뭐 그 정당성을 갖다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에 지금 뭐가 남았어 소득 주도 성장 이후에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뭐 누가 반성하는 놈도 없고 그냥 근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할 뿐이야 그냥. 맞아.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에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딴지만 거는 그런 세력이 민주당인데 만약에 내년에 국민의힘이 지잖아. 그러면 우리 윤 대통령은 진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이미 꺾였다. 오늘보다 내일이 날 거다. 이런 식의 희망을 갖고 성장하던 그 구조는 끝났다.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정말 답답해서 얘기한 거죠. 구조개혁 없이 돈을 풀어서 체질 개선 없이 돈을 풀려고 하는 거는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다. 우리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에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2015년에 야당 대표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국가재정에 국가채무는 40%가 마지노인데 당신 왜 돈 더 쓰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한 얘기는 도대체 40%가 마지노라는 근거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구조개혁은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거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30% 올리고 52시간제 굉장히 급하게 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밑에서부터 흔들리니까 돈을 막 퍼부었죠. 개혁은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개혁을 해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의 삶도 우리처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세대의 숙제입니다. 숙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5년 동안 개혁하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대신에 뭐 했냐? 자기들끼리 돌아앉아서 해먹었잖아요.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구조개혁 하고야 말겠다, 인기가 없어도 하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게 바로 정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세대의 숙제니까. 뭐라도 고치려고 하는 정치 세력과 아무것도 지난 5년 동안 고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정치 세력은 너무 명확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명확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이 왜 이겨야 되는지를 그 관련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 5만 7천 명 정도를 내가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을 한 게 이분이야. 두 번째가 박상수 변호사가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이겨서 검수 원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근데 윤희숙 의원님 정말 그 연설 멋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2번 정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나라가 어떻게 왜 이게 이겨야 되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제주도에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도 또 가슴이 벅찼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한동훈 장관 이번에 이제 나왔으니까 한동훈 장관 강연 들었죠? 난 너무 감동받았어. 저는 이제 그거를 작가님이 저 보내줘갖고 이제 봤는데 한동훈 작가님이 이렇게 말했다. 뭐라 그랬더라? 지렸다고. 지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빤스 갈아입었냐고 물어봤잖아. 그런 얘기까지. 어쨌든 근데 자꾸 나는 진짜 이런 걸 갖고 지려 그랬는데 2장 갈아입었어요. 네. 근데 정말 너무 멋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게 한동훈 장관 취지잖아. 근데 이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시작이 이거야. 시작이. 하지만 저는 오늘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될 무렵에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무려 전 국민의 77%가 농민이었으니까요. 농민, 즉 국민의 대부분이 소작농이었고 대지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신생 농업국가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이런 시대적 난제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내놓은 답이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대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를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서 대지주를 없애고 국민 다수를 자영농으로 만드는 거였죠. 이 농지개혁으로 수백 년의 지배 계급이었던 지주 계층이 한순간에 소멸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폭동이나 소요 사태도 없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지개혁으로 생긴 그 여백과 진공의 공간에 기업인들의 활동 무대가 열렸습니다. 토지를 잃은 기존의 대주주들은 물론 저렴하게 할인 유통되는 지가증권을 이용해서 적산 기업의 생산 설비를 취득한 젊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산업자본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좌익 세력들이 이제 노동자, 농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내 땅이 있으니까 그런 거더라고.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북한은 다 몰수한다면 무상몰수, 무상분배 나눠준 게 아니야. 그냥 무상분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 소유고 그냥 니네도 여기서 일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 진짜 나눠준 것도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역시 우리와 북한의 차이나 이제 엄청난 격차가 된 이유인데 그 뒤에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역시 이민 정책의 얘기를 하면서 뭐 근데 이 흐름이 난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잖아. 저는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인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겁니다. 저는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지 반감을 갖는지 그거와 별개로 사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70년이 지난 지금 1950년의 농지개혁이 정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듯이 10년 뒤, 50년 뒤, 70년 뒤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정답을 냈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나이인 비숙련 근로자들 중에서 한국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검증된 사람에게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기한 한정이 없어서 안정적인 E745의 전환의 길을 열어줘서 오히려 불법 체류로의 이탈의 유혹을 떨쳐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3억을 5년 갖다 놓으면 영주권 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 검증되고 대한민국에 봉사한 사람들에게 영주권 주는 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증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할 수 있게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연설을 그러니까 이게 토지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농민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잘했기 때문이다. 네. 마찬가지로 이민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이민자들이 여기서 항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당신들이 그걸 도와달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 이 사람은 정말 경제와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민족이나 핏줄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기여하는 정도를 봐서 우리가 이민이자를 주고 또 영주권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저출산을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또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멋지고 저는 대한민국 역대 장관 중에 이렇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스토리가 되고 누구 막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 말한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이민 정책 완전 설득됐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저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그런 정말 너무 나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얘기 진짜 멋있거든요. 출입국 정책은 인류애가 아니라 국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국익의 영역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정책,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이상한 정당이냐면요. 난민이 막 왔을 때는 무조건 인류애를 갖고 받아야 된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는 난민이랑 살 것도 아니면서 정우성 난민 받자고 걔가 사는 삼성동에 난민이 가겠냐고. 그런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번에 갔잖아? 거긴 또 왜 갔니? 걔네가 생각하는 인류애가 도대체 뭐야? 전쟁이 난 곳에 가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는 국익에 위반이 되고 난민을 막 받아야 돼? 그게 뭐냐면은 난민은 그냥 니네 국민들 개 가재 개 붕괴 니네들하고 살아라 난민 받았거든. 인류애는 내가 베풀 테니까. 그리고 나는 안온한 데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살겠다는 그런 이상 망측한 생각 아니냐고. 이 말이 딱 정답이거든요. 이건 너무 좋잖아. 인류애도 있고 근데 이게 국익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것도 똑같거든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자기 자신 우리의 면모도 보여주고 또 충분히 인류애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후에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익도 없고 이런 게 정치지. 난민은 다 받아가지고 빈민가에 뿌려놓고 지네는 삼성동에서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한남동에서 몇십 평짜리 아파트 막 빌라 초호화 빌라에 살면서 난민은 받아갖고 온 나라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가면은 인류애는 됐고 국익이 지랄하고. 이게 진짜 거짓 발세 같은 생각 아닙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납니다. H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찡찡님 자던 강아지가 제 목소리 때문에 도망갔대요. 김현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간 게 되게 위험하게 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셨는데 미사일 폭격 같은 거 맞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와중에도 거기 가셨고 그리고 비밀리에 갔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비밀리에 누구한테 비밀로 했을까? 우리 민주당한테 비밀로 했을까? 나는 걔네들이 북한에 넘길까 봐 정보를. 걔네 무조건 인터넷에 바로 띄워. 저기 저 열차